1. 인류의 보고 루브르 박물관 11세기 프랑스의 신하였던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1세는 영국을 정벌하고 영국의 노르만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프랑스 내의 많은 영지가 영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자 12세기 프랑스의 왕 필립 오기스트는 영국으로부터 수도 파리를 방비할 목적으로 루브르 요새를 짓습니다. 이것이 루브르 박물관의 시초가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새로서의 기능이 미비해진 루브르는 버려지고 방치되다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와 1세에 의해 궁전에 걸맞는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이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이곳을 떠나기 전까지 프랑스 왕들이 머무는 위대한 궁전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게 되죠. 루브르 궁전이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입니다. 1793년 8월 10일 혁명 정부는 그간 왕가가 소장해오고 있던 537점의 회화 작품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궁전은 박물관으로 탈바꿈합니다. 그 뒤로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을 통한 수많은 전리품과 프랑스가 주도한 발굴 사업들, 거기에 많은 기증 작품들이 더해져 루브르 박물관은 현재 60만 점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61만 5,757점. 루브르 박물관은 단순히 작품만 많이 소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작품들 하나하나의 가치 또한 대단한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프랑스 예술 컬렉션을 비롯하여 고대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이탈리아, 15세기에서 17세기 북유럽 프랑드르, 스페인 바로크 작품 등 서양 미술사의 전 시대를 망라하고 있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작품까지 5천년의 인류 문명사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워낙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보니 루브르 박물관을 다 둘러보려면 몇 달이 걸린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하는데 실제 전시되는 작품은 3만 5천여 점이며 이것도 순환 전시로 이루어져 동시에 다 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인들이 꼭 봤으면 하는 작품들은 200여 점 정도이기에 넉넉하게 감상하더라도 이틀 정도면 충분히 루브르를 즐길 수 있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소 6시간 정도 할애해 주요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유리 피라미드 아래 나폴레옹 홀을 중심으로 슐리관, 드농관, 리슐리 외관까지 3개의 관으로 구성됩니다. 슐리는 앙리 4세 시절, 리슐리외는 루이 13세 시절 위대한 정치인이었고 드농은 나폴레옹 시절 루브르 박물관 초대 관장으로 이들은 루브르를 이룩한 위대한 3명의 인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슐리관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이 과거 요새 시절이었던 성벽의 모습을 시작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시대의 유물들과 17에서 19세기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드농관에서는 루브르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예술작품들을 대거 만나볼 수 있는데 니케를 시작으로 하는 고대 그리스 조각들과 중세부터 르네상스까지 이르는 이탈리아 회화들과 모나리자, 그리고 신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어지는 프랑스 회화의 절정기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죠. 끝으로 리슐리 외관에서는 주로 화려한 궁정 예술 작품들과 플랑드르 북유럽 회화, 그리고 루벤스의 걸작인 마리드 메디치 연작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모두 둘러보면 좋겠지만 슐리관으로 입장해 드농관으로 빠져나오는 코스를 선택한다면 반나절 일정으로 루브르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으니 우리도 이 기본 코스를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여인.
밀로의 비너스가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한 1821년은 축제와도 같은 해였습니다. 루브르는 얼마 전까지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정복 사업을 통해 얻은 메디치의 비너스라는 조각을 소장하고 있었죠. 루브르 측은 이 작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라며 루브르의 자랑거리로 축해 세웠습니다. 하지만 1815년 나폴레옹이 패망한 직후 작품이 다시 이탈리아로 반환되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루브르의 대표작이자 대단한 걸작이라고 광고를 이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작품이 사라져버렸으니 당황스러울 법도 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비너스 조각상이 루브르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지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라는 이름 때문에 밀로라는 사람이 제작해 밀로의 비너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지만 지금까지 작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활동한 그리스의 조각가 알렉산드로가 제작했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작품은 처음 발견된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유럽 미술관 대부분은 로마 시대의 조각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데 로마 시대 훨씬 이전인 그리스 시대의 조각이라는 점과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정립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비율, 흔히 캐논이라 일컫는 8등신의 완벽한 비율로 제작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자아냈습니다. 더욱이 왼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반대발에 무게중심을 두며 어깨부터 허리를 지나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S자 형태의 굴곡진 그녀의 자세, 즉 컨트라포스토라 불리는 비대칭 자세는 마치 조각이 아니라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여인인 것만 같은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대개 전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다른 비너스 조각상들과 달리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은 그녀의 옷자락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을 자극하며 더욱더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많은 이들은 이 작품 역시 프랑스가 약탈을 통해 가져온 것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루브르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작품을 소장합니다. 1820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스 밀로스 섬에서 한 농부에 의해 작품이 발견되자 오스만 주재의 프랑스 대사였던 리비에르 공작은 작품을 매입 후 프랑스 왕 루이 18세에게 작품을 바치게 되고 이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죠. 하지만 현재 그리스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석굴암 보존부를 조선 총독부가 미국에 팔아버린 상황이니 그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 밀로의 비너스를 소장하게 된 루브르의 이후 태도가 흥미로운데요.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라고 광고하던 메디치의 비너스의 명성을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 작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라며 밀로의 비너스 홍보에 열을 올리죠. 물론 밀로의 비너스가 아름답고 위대한 걸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메디치의 비너스와 놓고 보았을 때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루브르의 필요에 의한 애국적인 마케팅 전략은 확실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된 메디치의 비너스는 이탈리아인들조차 잘 모르는 작품으로 전락해버렸고 밀로의 비너스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친숙한 작품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처음부터 양쪽 팔이 다 떨어진 상태로 발견되다 보니 많은 학자는 원래 그녀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많은 가설을 내놓습니다. 큰 거울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연인인 아레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학설은 오른손으로 흘러내리려는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상징물인 황금 사과를 앞으로 내보이는 모습이라는 주장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밀로의 비너스의 원래 모습을 예상하고 있지만 복원 작업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밀로의 비너스 복원 예상도를 보면 복원하였을 때 오히려 더 어색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사람들은 때로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상상을 통해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루브르에서 복원 작업을 하지 않는 건 관람객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니 여러분들 스스로 밀로의 비너스가 어떤 모습을 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작품을 감상하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입니다. 밀로의 비너스 주변에는 다양한 조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슴에 기댄 아르테미스, 잠자는 헤르마프로디테, 신발 끈을 매는 헤르메스, 벨레트리 팔라스의 아테나 등이 있습니다. 루브르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다 둘러보고 난 이후에 밀로의 비너스를 만나도록 동선을 짜놓았습니다. 이는 이러한 위대한 조각들과 비교해도 밀로의 비너스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느껴보라는 박물관 측의 의도이니 이에 맞게 다른 작품들을 다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밀로의 비너스를 만나보기 바랍니다. 위대한 걸작들을 뒤로하고 다루 계단으로 향하다 보면 뱃머리 위에 우뚝 서서 파도를 가로지르는 듯한 형상의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맞닥뜨립니다. 니케는 선수상, 배의 앞머리에 장식으로 붙이는 상으로 많이 애용되었는데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함선들이 파도를 가르며 항해를 하자 승리의 여신 니케는 함선의 뱃머리로 내려와 승리의 나팔을 불며 그리스 함선을 이끕니다. 그리고 어느새 거친 파도는 뱃머리를 넘어 니케를 감싼 얇은 옷자락을 적셨고 그 순간 젖은 옷자락 너머 니케의 아름다운 육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된 니케의 이러한 묘사들은 인류가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관능적이고도 신비로운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기원전 190년 사모트라케 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도스 섬 군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점령지인 사모트라케 섬의 당시 최고의 품질인 파로스 대리석으로 작품을 만들고 신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작품은 이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말지요. 1863년 오스만 제국 영사로 활동하던 샤를 샹프와조의 주도로 작품이 다시 세상에 드러났을 때 작품은 이미 150개의 파편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복원을 거친 사모트라케의 니케는 하체 부위만 복원이 된 채 1879년 루브르에 전시됩니다. 총 3차례에 걸친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양쪽 팔, 머리, 오른쪽 날개와 왼쪽 가슴은 발견되지 않았죠. 이에 루브르는 오른쪽 날개와 왼쪽 가슴은 다른 쪽 부분을 참고하여 석고로 이미 제작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합니다. 저는 밀로의 비너스와 사모트라케의 니케 복원 작업을 보며 루브르 박물관의 진정한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루브르 박물관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박물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이러한 칭송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루브르가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고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 5대 박물관 중 루브르 박물관이 가장 적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죠. 세계 5대 박물관은 영국 박물관 800만 점, 에르미타주 미술관 300만 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200만 점, 대만 고궁 박물관 70만 점, 루브르 박물관 60만 점입니다. 최고의 회화와 조각 작품을 자랑하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루브르는 고작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루브르 박물관은 왜 이 같은 찬사를 받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루브르 박물관 최고의 가치인 큐레이팅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작품을 전시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밀로의 비너스처럼 복원하지 않아야 더 아름다운 작품은 우리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사모트라케의 니케처럼 복원을 할수록 아름다운 작품들은 그들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원을 진행합니다. 또한 밀로의 비너스는 그리스 조각관의 중심에 전시함으로써 다른 조각들과 비교를 통해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사모트라케의 니케는 다루계단 최정상에 전시함으로써 과거 2200년 전 그리스 병사들이 산 위에 자리 잡은 니케의 여신을 올려다보며 느꼈던 감동을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자신들이 어떻게 전시를 하고 어떻게 복원을 해야 그들이 소장한 작품들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작품이 이곳에 걸려야 하고 이 작품 옆에는 어떤 작품이 전시되어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조화로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큐레이팅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큐레이팅 능력이야말로 루브르가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창용의 미술관을 빌려드립니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생소했던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더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은 작품을 공부해서 꼭 프랑스를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가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다면 이틀 동안 주요 작품 200여 점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밀로의 비너스와 사모트라케의 니케 작품 꼭 보고 싶고요. 알면 보이고 보물도 모르면 그냥 지나치잖아요. 저에게 보물 같은 작품은 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가치 있는 작품은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